창업 아이디어 보호와 지식재산권의 이해를 강의하게 될 노경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 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지식재산권 관련된 어떤 특강에서 이런 창업 아이디어 보호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제도를 설명하겠습니다. 목차는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총론적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각각의 지식재산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요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식재산권 관련된 기업 지원 사업이 뭐가 있고 교육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 같이 대학생, 취학생 할 것 없이 지식재산 관련된 교육을 지원해드리고 또 교육과 연계돼서 관련 분야의 취업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경기도 사업으로 있습니다. 예. 총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이 무엇인가 하면 지식재산권이 뭘까? 지식재산권 경영이 뭘까? 우리 한 일례로 몇 년 전에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전자 갤럭시의 전 세계에 걸친 치열한 특허 전쟁이 있었을 겁니다. 특허에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신문지상에서 수년간 오르내렸던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결국은 내가 개발한 기술은 특허를 확보해서 그건 나만 쓸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경쟁자가 내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는 여지없이 권리 행사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더 이상 실시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나만이 그 발명을 독점하게 함으로써 시장에서 고객한테 어플하고 그로 인해서 베네핏과 수익을 더 높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예. 기술을 보호하고 그 보호한 기술을 내 경영에 활용하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지식재산 경영이라고 하는데 지식재산이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지식, knowledge, 재산, 예. knowledge 플러스 property, 예. intellectual property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지적인 재산, 지적인 재산이란 말이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지적인 재산을 지식재산이라고 합니다. 예. 지식재산 경영이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을 권리화하여 자산화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분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예. 연구개발 활동, 스마트폰 관련된 연구개발 활동을 해서 갤럭시든 애플이든 특정 결과물을 얻었을 거 기술적 이에 대해서 그 기술 자체가 권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하고 권리화가 됐을 때 비로소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산이. 우리 자동차는 유형재산, 건물은 유형재산이지만 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예, 자동차, 건물 눈에 보이는 것은 유형자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이 intangible assets라고 하고 유형자산은 tangible assets이라고 하는데 저 볼까요? 1975년에서 1995년, 2010년을 보면 미국의 S&P 500 지수 기업 평균 무형자산 변화입니다. 상당히 미국의 주요한 기업의 그 각 회사의 자산 비율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보는 겁니다. 예. 무형자산과 유형자산 두 개가 결국은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75년에는 무형자산 같은 것은 특허권 이런 것은 그 회사 자산의 17%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5분의 1이 안 됐었죠. 근데 이게 점점 증가합니다. 점점 증가해서 95년에는 무려 68%까지 증가하고요. 2010년에는 무려 80%까지 증가합니다. 즉 말해서 어떤 회사에 자산이 100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그 자산 가치평가에 80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받는 거고요. 유형자산, 우리가 더 자산이라고 와닿는 그 자산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볼까요? 아까 S&P 500 기업을 봤는데 정말 말만 하면 다 아시는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코카콜라, 애플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지금 기준이 한 2007년 정도 기준으로 봤는데 지금 더 높아졌겠지만 대부분 무형자산의 비율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선이 80%인데
오히려 유형자산의 비율은 80%가 더 안 되고 있죠. 그만큼 전 세계 글로벌한 회사의 자산 가치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 인텐지블 어셋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8년에 냈던 자료입니다. 그러면 IP 경영 전략은 뭔가? IP 경영 전략 하는데 그 IP란 것은 인텔렉트 프로퍼티라 해서 특허권 같은 거죠. 또 경영은 말 그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고, 이 전략이라는 것은 회사의 경영 전략을 함에 있어서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IP 경영 전략으로 합니다. 애플과 삼성이 치열한 특허 전쟁을 했는데 그건 뭔가요? 결국은 자기 휴대폰의 어떤 판매를 더 늘리고 그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경영 전략이 있고, 그 경영 전략을 수단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 등의 IP를 경쟁사한테 적극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의 행위를 시장을 넓히거나 물건 판매하는 행위를 저지하려고 하는 활동이었죠. 일련에. 예. 이렇게 무형재산은 인텐지블 어셋이라는데 지식재산은 그게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텔렉트 프로퍼티 IP라거든요. 지식재산은. 예.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면 다 포함되는 거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인텔렉트 프로퍼티,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에 대한 한 종류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됩니다. 회사에 보면 결국은 경영 전략과 R&D 전략, IP 경영 전략 세 가지가 큰 회사의 축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을 하시거나 면접을 보시거나 할 때 분명히 그 면접 장소에 나오신 분들은 회사의 경영진들이 많습니다. 경영진들은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반드시 던질 거예요. 어떤 면접 장소라든지. 예. 회사의 경영 전략이라는 것은 경영 목표, 경영 방향, 경영 성과, 매출액을 얼마나 하고 이익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어떤 큰 방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라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물건을 만들 기술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R&D 전략, R&D 목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러면 기술만 열심히 개발하면 그게 자기가 자기 것이 돼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술을 개발했으면 그것을 경영 전략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R&D 전략에서 경영 전략 바로 나온 게 아니라 IP 경영 전략, 자기가 R&D 전략에서 확보한 기술에 대해서 독점권을 확보함으로써 내 경영에 도움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IP 경영 전략이죠. IP 경영 전략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IP 경영 성과, IP 출원 등록, 라이센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적극 행사해서 상대방이 비즈니스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내거 특허권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하려고 하면 라이센싱 활동을 통해서 나한테 로열티를 지불하게 하던가, 이런 것이 이제 IP 경영 전략이죠. 이런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결국은 회사의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테크놀로지 기업, 최첨단 테크놀로지 기업에서는 이런 모습이 더 강하겠죠. 어떤 테크놀로지 기업이 아니라고 하면 IP 경영 전략은 상대적으로 좀 작을 수 있겠죠. 마케팅에 치중한다든가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직장하는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총론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전체 한번 판을 봐보면 지식재산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저작권 같은 경우는 일부러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오히려 산업재산권이라는 말은 좀 생소할 건데, 즉 산업경제와 관련된 재산권, 특허권 이런 것들을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이 잘 뭐 들어보셨던 특허권이라든지 실용실황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이 산업재산권이요. 산업, 비즈니스를 하면서 필요한 재산권으로서, 이거 좀 뒤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조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요즘 뭐 어떤 남의 음악을 뭐 무단으로 인터넷에 배포한다든지 뭐 이렇게 불법 CD를 국제에서 판매하든지 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저작권은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이라고, 저작인정권은 뭐냐면 작사자, 그 작곡가는 이제 그 저작재산권을 할 수 있는데, 그 인정권은 뭐 가수라든지 실현자라든지 이런 것도 그 사람들도 권리도 보호해줘야 되니까 저작 인정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사자, 작곡자가 저작권자라고 하면 가수는 실현자로서 저작 인조권자가 되겠습니다. 신지식재산권. 이런 신지식재산권은 이런 전통적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바운더리에 어디 딱 포함될 수는 없지만 어떤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최근 기술 발전이 대두되면서 나오기 시작한 어떤 그런 재산권들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영업비밀이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반도체 집적 회로 배치 설계라든지 반도체 설계할 때 그 설계 패턴 같은 경우는 상당한 연구 개발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패턴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런 가치가 있는 거, 영업 방법, 생명공학, 식물기술, 인터넷 도메인 이름, 지리적 표시. 요즘은 인터넷 도메인 이름도 그 신지식 제한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도 뭐 프랑스제 꼬냑이냐, 뭐 어떤 특정 지리적 어떤 그 장소와 연관돼서 특성이 있는 것을 지리적 표시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먼저 대표적인 것이 특허권, 실용시장권, 디자인권, 상표권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산업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이죠. 지식재산권에서 특히 산업경제와 관련 있는 것을 산업재산권이 나오고 그 중에는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가 있습니다. 한번 정의부터 보고 뒤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먼저 뒷페이지 먼저 볼까요? 우리가 XM3라고 요즘 그 특정 자동차 회사에서 나오는 어떤 신규 자동차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는 산업재산권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산업재산권이 갈려 있는가 볼까요? 특허라는 것은 좀 고도 발명, 고도 기술에 대해서 주어지는 건데 엔진지어 시스템, ABS 브레이크, 뭐 지능형 평가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 뭐 상당히 들어봐도 자동차 기술의 핵심이죠. 이런 내용을 빼놓고 자동차 기술을 말한다는 것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핵심적인 기술인데 이렇게 기술의 정도가 높은 것을 특허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용시장권 뭐냐면 특허 정도의 어떤 기술적 높이가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 기술적으로 백밀러, 컵홀더, 자동차 도어, 의자 높낮이 조정 들어보면 이것도 기술은 기술인데 특허에 비해서는 조금 그 정도가 낮겠죠. 예. 디자인은 뭡니까? 디자인 말 그대로 외형이에요, 외형. 차체 외형. 상당히 좀 쉐이프가 이쁜데, XM3. 예. 뭐, 의자 모형, 형상도 저희 요즘 자동차 성능이 비슷하다고 하면 외형이라든지 안에 있는 쇼파 어떤 의자 같은 걸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디자인도 중요하죠. 그런 디자인도 남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어떤 디자인권을 등록받아서 그 권리를 보여주는 것이 이 디자인권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방 램프, 헤드램프 같은 건 중요하죠. 리얼 스포일러 형성 같은 거. 저는 상당히 자동차 볼 때 이 헤드램프랑 뒤에 어떤 그 미러등 이런 것을 자주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표라는 것은 이것의 이름이에요. 예, 자동차 명칭. XM3네, 뭐 제너시스네, 또 느너 삼성이네, 현대네, BMW네 그 이름, 제품의 이름이라든지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이름이라든지 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까 특허권은 상당히 뭐 ABS 시스템이라는 기술 정도 높은 건데 저기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창작으로서 고도한 발명을 특허권을 주어집니다. 예. 그래서 모든 그 다음에 실용시장권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창작 여기가 똑같죠. 근데 아까 그 특허권은 고도 발명이고 여기는 고도 발명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창작인 과잉이라고 했습니다. 예, 소발명이 납니다. 특허를 대발명을 하듯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 기술적 정도가 높은 거고 창작 정도가 실용시간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좀 덜한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형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보호하는 거죠. 자동차의 어떤 외형 디자인을 보고 정말 시각을 통해서 보니까 디자인 멋있다, 미감이 있다 이런 것을 보호하는 겁니다. 상표는 말씀드린 이름이라 했죠. 제품이든 회사 이름, 기호나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된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등 이들을 결합한 것인데 그것을 상표권이라 합니다. 특허권의 대상은 모든 발명이 되겠고요. 실용시라는 특히 물품의 형상, 구조의 조합에 관한 것으로 좀 범위 한정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디자인 외형이고요.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표장, 우리가 쉽게 말하면 브랜드를 말합니다. 브랜드. 예. 권리가 주어지면 존속기간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허권 획득했다 해서, 상표권 획득했다 해서 영원히 그 특정인에게 모든 특정권을 주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일정 기간에 대해서만 독점권을 줍니다. 예, 특허 같은 경우는 7월 1로 20년까지, 시용실행권은 7월 1로 10년, 예, 또 디자인권은 7월 1로 20년, 예전에 7월 1로 10년으로 짧았으나 애플, 삼성의 디자인 관련된 특허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걸 보고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보호기간이 특허에 맞먹은 만큼 20년이 됐습니다. 또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인데 계속 갱신할 수 있어요. 즉 말은 갱신한 것은 다른 것은 뭐 특허는 20년 되면 끝나요. 더 이상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상표는 계속 그 상표 브랜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샘표 식품의 샘표 상표 같은 것은 1940년대에 처음 상표 등록된 것인데 지금도 상표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갱신하지 않으면 종료돼 버리는데 10년 내에 이제 갱신하게 되면 계속 가게 돼서 거기 이론상은 상표는 전속기간이 거의 무한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산업재산권을 열심히 보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특허권 뭐 이런 말이 많은데 이렇게 어떤 그 제도라든지 기업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발명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하죠. 왜? 열심히 기술 개발해서 남보다 앞선 기술과 발명을 내놓은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보상해 줘야죠. 그걸 보상해 주지 않으면 누가 열심히 먼저 자기 힘 들여서 기술 개발을 하겠습니까? 남이 한 거 그냥 본 따서 만들면 되는데 돈 한 푼도 안 들면서. 예. 대부분의 발명은 기술적 사상 창작이죠. 예. 사상 창작입니다. 기술적 사상, 그걸 만드는 어떤 생각이죠. 예.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관련된 법제도가 필요합니다. 예. 특허 발명 수익을 보장해야 되고 그런 것은 근데 그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고 그러면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어야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죠. 예. 누가 먼저 발명한 의미 있는 기술에 대해서 보호하는 법제도가 있어야 계속 보호를 받기 때문에 열심히 기술 개발하는 거죠. 그런 체계가 없으면 누가 열심히 자기 리스크 안 하면서 기술 개발하겠습니까? 돈 들고 실패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특허제도는 기술을 공개하고 기술 축적, 기술 공개 활용해서 산업 발전을 활용하는 겁니다. 즉 독점권을 부여해서 사업화 촉진하고 발명을 고취시켜서 산업 발전 이용하는데 이 말은 특허라는 것은 네가 의미 있는 기술을 먼저 개발한다고 하면 국가인 특허청에 심사를 받아서 그것을 등록을 허용하면 아까 말했듯이 출원일로부터 등록일부터 출원일로부터 20년 그러니까 이때 특허를 출원했으면요 출원했으면 심사를 해서 이때 등록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리는 등록에서부터 시작되고 언제까지냐? 이 20년은 이 출원일로부터 20년 되는 이게 종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일 이후 출원일부터 20년 되는 해까지 독점권을 주는 거죠. 이렇게 독점권을 부여해야 내가 자기가 자기 리스크를 지면서 사업을 열심히 촉진하고 또 발명도 열심히 하는 거죠. 이렇다 보면 국가가 얻는 건 뭡니까? 이런 사람이 열심히 좋은 발명을 해서 국가의 어떤 산업에 내놓으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오늘날의 기술 발전을 향유하고 있죠. 일반 국민들이. 결국은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특정인에게 노력한 사람한테 독점권을 부여한 게 특허 제도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제도는 동일합니다. 예, 디자인권의 독점을 부여해서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작과 고치면서 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거죠. 예, 디자인도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디자인 세련되고 멋있는 것에 어떤 눈길이 가고 또 지갑을 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를 디자인은 보호해줘야만 하지. 그걸 보호하지 않으면 디자인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누가 얼마든지 번떠버리면 누가 열심히 디자인을 이쁘게 하려고 하겠어요. 남들이 다 모방해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나이스한 디자인을 하면 법의 요건에 맞다고 하면 디자인권을 보호해주고 특정 기간 동안 네가 만든 그 디자인에서는 당신만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보호해줌으로써 디자인한 사람은 디자인을 발명하고 국가는 그걸 보호해주고 디자인자는 특정 기간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설령 연구개발이라든지 디자인 창작하면서 늘었던 노력에 대해서 그 몇 배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
어떤 디자인 제도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일반 대중은 더 앞선 어떤 디자인, 더 나이스한 디자인을 보면서 결국은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상표 제도는 똑같습니다. 상표는 업무상 신용 유지를 하기 위한 거고, 그러면서 산업 발전과 수요자 이익 보호되는데요. 상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아닌데 어떤 조악한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현대자동차라고 남들이 붙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상표로 등록되면 그 현대자동차에서만 그 현대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못 사용하고 해야죠. 현대자동차가 아닌데 어떤 짝퉁 자동차인데 어디에 어느 나라가 만든 짝퉁 자동차인데 거기 현대마크를 붙여버리면 어떤 소비자는 현대마크 붙였으니까 당연히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거고 나는 현대자동차면 그래도 이 자동차를 타면 10년 이상은 고장 없이 탈 수 있다. 이런 나름대로 믿음감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크는 현대자동차인데 그 현대자동차가 만든 것이 아닌 짝퉁 현대자동차였다고 하면 업무상 신용이 다 훼손되는 거죠. 현대자동차에. 그래서 그런 상표권에 대해서는 그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받은 그 회사만이 독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드립니다. 그것은 결국은 소비자 이익도 달려있는 거예요. 또 산업발전도 이어지면서 예. 산업재간 등록한 자는 산업재간을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또 독점권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자유경쟁을 배치하는 권리지만 특허청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말해서 독점이라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상당히 금기시되고 해서는 안 될 행위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특허 제도에서는 특허권, 실용시장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해서 독점권을 허용합니다. 근데 어떤 자유시장 경제하고 반대대로 그렇기 때문에 특허청은 아무나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매우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수년에 걸친 통화를 통해서 그 심사의 문턱을 넘어선 거에 대해서만 등록을 시켜주고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스타트업 직장권 체크 항목 제가 이걸 넣었던 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 재학생들, 휴학생들 계시는데 언젠가는 바로 요즘 청년 창업 많기 때문에 창업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취업에 먼저 기업이라든지 어떤 기관에 취업을 먼저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취업을 했던 분도 언젠가는 창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창업전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당장 창업하냐, 스타트업 창업하냐, 10년, 20년 직장생활 하고 은퇴해서 창업하냐, 중간에 창업하냐, 그 차이는 다를지언정, 시기는 다를지언정, 다들 스타트업, 창업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 스타트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스타트업 할 때 지식재량권을 체크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계획 시에 관련 업계나 관련 기술에 대해서 사전에 특허맵을 작성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사업에 진출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휴대폰 사업에 휴대폰 액세서리라고 해요. 뭐 보호필름, 휴대폰 액정을 보호하는 보호필름 보면 그런 사업을 하면 특허를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특허를 조사해보면 누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특허를 이미 내놔 있고 뭐 이미 이것은 내가 좀 생각했었는데 이미 누가 특허를 받아놓은 거니까 할 수 없고 이런 전체를 판을 봐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술 개발하려는 건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의 특허를 잡아놓지 않는 공백이 어딘가 거기를 보고 더 집중 연구 개발을 하려고 파고들고 거기에 대해서 특허를 내야만이 자기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남이 이미 해놓고 이미 해놓은 것을 특허를 내면 특허 출원도 등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 것을 침해한다고 해서 경고장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시회나 논문 발표로 공지하기 전에 반드시 특허 출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하든 어떻든 간에 그 자신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남한테 공지하기 전에 출원을 먼저 해야 돼요. 특허청에. 출원을 한 다음에 아직 등록되기 전이라도 남한테 공지할 수는 있는데 출원 전에 나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네 이거 어때? 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오픈을 해버리면 나중에 그 특허 출원이 등록받지 못합니다. 왜? 자신이 특허 출원 전에 공지한 행위로 인해서 등록을 받지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전시회 출품이라는 것은 논문 발표 전에는 이런 행위는 공지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 전에 먼저 특허부터 출원해 놔라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교수님들이 야 그거 특허부터 출원해 놔 출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논문 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을 거예요. 특허 출원 시 해당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행기술 조사를 하고 분석하여 차별화점 포인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했던 것만 똑같은데 특허 출원할 때 무조건 출원하는 게 아니고요. 10개를 출원하면 등록 가능성이 되는 것은 한 5개 언더입니다. 한 반은 거절이 돼요. 돈 내고 시간 들여서 특허 출원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허 등록 가능성 높이는 방법은 뭐냐면 자신이 특허 출원하기 전에 해당 특허 출원할 내용과 관련돼서 그 전에 이미 누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지 누가 이미 공지된 상태에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어떤 면은 공지되고 누가 이미 하고 있는데 어떤 면은 의외로 남이 하고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남이 하고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면을 포커싱을 해서 그것을 차별화 포인트로 해서 특허를 출원했을 때 등록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더스트리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대기업에서도 기업에서도 R&D 했고 그것을 특허를 무작정 출원한 게 아니라 R&D한 기술이 타인이 먼저 특허를 출원했고 등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 검증됐을 때 비로소 특허 출원이 감행되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기존에 이제 그 어떤 그 일반 민간 기업 회사 뭐 갤럭시 만들고 뭐 TV 만들고 그런 회사에서 이제 사업부 있었는데 그 큰 회사에서도 이런 행위를 똑같이 다 합니다.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말 것. 예. 경고장을 받고도 침해 시 고의 침해로 3배 손해배상과 형사죄를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조사할 필요 없어. 뭐 나만 좋으면 되지. 그냥 무작정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타인 특허권자가 경고장을 보내옵니다. 당신이 하는 행위는 특허 침해 행위니까 이것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특허 침해로 고소고발하겠다 라고 할 수 있죠. 예.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하게 되면 형사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형사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여러분 7년 이하의 징역 상당히 큰 겁니다. 우리가 상당히 어떤 흉악범들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실형 7년을 받기 쉽지 않죠. 근데 나무 특허 침해했다고 해서 법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엄청난 거죠. 또 민사로서는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내가 나무과 특허가 있는지 모르고 했을 때는 좀 덜하지만 나무과 특허가 있는데 알면서도 침해했을 때는 고의 침해라고 해서 3배 손해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손해배상 받은 게 손해를 받은 게 100만 원인데 그러면 100만 원만 통상 물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고의로 침해했다면 100만 원이 아니라 곱하기 3에서 300만 원까지 침해액이 치솟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침해자의 경고장을 발송할 것.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특허권자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내 거 특허를 침해해요. 그때도 적극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문헌의 어떤 법적인 어떤 명언이 그런 게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주지 않는다. 자신의 권리면 자신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그것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자신의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나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절대 구제받지 못합니다. 예. 나의 특허를 침해한 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해서 경고를 해야죠. 똑같이 당신 내 거 침해했어. 침해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겠어. 뭐 손해배상 물리겠어. 이런 말을 발송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럴 때는 강공책과 유야책을 균형 있는 제시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말 안 들으고 실시행위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 등 강력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당신 지금 내가 침해인데 정 그렇게 계속 하고 싶어? 정 하고 싶으면 내가 일단 특허권자니까 나에게 라이센스를 맺고 나한테 로열티를 내. 내한테 로열티만 내면 당신이 비즈니스 하는 것을 내가 허용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전략과 정책으로 갈 것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데는 난 필요 없어. 로열티 내도 필요 없어. 이것은 네 절대 하지 마. 나만 할 거야. 라고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기껏 나 혼자 만들어봐서 10개 만드는데 저 사람은 생산 설비가 좋아서 100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어차피 100개까지 못 만들 바에는 남이 만들게 하고 그 만든 것에 대해서 각 하나에 대해 로열티를 컬렉팅하는 것도 그것도 돈 버는 방법이죠. 예.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해외 진출국에 사업 진출 전에 반드시 특허 출원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우리 중국에서 상표 도용 많이 당했습니다. 중국에 짝퉁 나와서 기술 도용 당했습니다. 이렇게 후발적으로 하소연하신 분들은 많은데 그분들의 대성 사연을 들어보면 불면 딱 합니다. 어떤 모방을 한 중국의 업체가 되게 어떤 적절하지 않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해외를 진출하려고 했던 기업이 과연 자신의 기술과 영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지식재산권 활동을 사전에 했냐. 해외 진출국에 진출하기 전에 그 해당 중국이면 중국, 인도면 인도에 그 상표나 특허를 출원해놔야 돼요. 그래야 못 받습니다. 상표 특허는 지식재산권은 특허 독립원칙이라 해서 각 나라별로 특허를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만 특허를 내면 미국과 중국에서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에서 보호받으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특허 낸 것 말고 그것과 동일한 거 우선권을 주장한다든지 해서 중국에도 특허를 내야 되고 미국에도 특허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호받는 겁니다. 예. 중국에도 특허도 안 내놓고 무작정 중국 사업 진출해서 하면서 중국에서 짝퉁이 발생해서 누가 침해를 했을 경우 당신 내 거 침해했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당신 그러면 중국에 특허권 있어? 난 한국에 특허권 있는데 그건 한국 약이고 여긴 중국 땅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외 출원 비용이 막대합니다. 해외 출원 비용은 국내 출원 비용은 한 건당 뭐 등록까지 한 3, 400만 원 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해외 출원 비용은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하나 특허 출원해서 등록받을 때까지 거의 1,000만 원 듭니다. 1,000만 원. 우리나라에 드는 비용에 우리나라 비용 한 3, 400만 원 하면 안 돼도 3배에서 4배 사이가 들겠죠. 예. 중국도 마찬가지로 들고요. 그러니까 해외 우리나라 한 건 3, 400도 되게 큰 금액인데 해외에는 기간도 1, 2년 더 걸리고 뭐 2, 3년 걸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 등록 시 돈도 1,000만 원으로 우리나라에서 듣는 비용이 한 3, 4배가 듭니다. 그러면 더욱더 그 나라에서 등록할 수 있는지 선행기술 조사도 해봐야 되고 명세서도 제대로 작성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주의를 해야 된다. 해외 출원은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해외 출원 같은 것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내 특허 출원한 후에 미국에 특허 출원하려면 내 하고 싶다 무작정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내 특허 출원한 날로부터 1년 내만 미국에 출원해야 내 권리가 더 보장받을 수 있어요. 예. 오늘 우리나라 출원하고 1년 전에 미국에 출원하면 마치 미국에 출원한 그 시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최초 출원한 시점에 미국에 출원했던 것처럼 인정받습니다. 예. 그런 어떤 우선권 어떤 혜택이 있는데 그런 걸 하려면 정확한 규정과 제출할 서류, 지켜야 할 기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숙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 자신 자비로 자신 혼자 하려 하지 말고요. 반드시 변리사라든지 주변에 직장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애쓰고 개발한 기술이 그런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더 이상 자신의 그 어떤 정말 안고인 자신의 어떤 사업의 가장 핵심인 특허가 등록과 같지 못하게 돼서 기술기업으로서 어떤 투자도 유치하고 제품도 만들고 특허도 등록받아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이런 모든 프레임이 다 깨져버려요.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 강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직접적인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 스피드 있게 가겠습니다. 특허권을 먼저 보면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결국은 국가에서 특허 제도를 두는 이유는 국가의 산업발전을 이바지하는 거고 그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기여한 자들한테는 보상으로 특허권을 주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독점권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특허권이 되기 위한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부여하는데 이 소정의 요건이 뭐냐? 즉 특허받기 위한 요건이 바로 우리가 특허 요건이라고 합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발명이 우수하기 때문에 바로 특허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아이디가 우수하기만 하면 특허는 당연히 주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특허 요건을 제대로 몰라서 자신의 우수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 종종 있는 경우가 아니고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이 있는지 왜 말씀 안 해주셨습니까? 왜 이런 것이 있으면 조언을 왜 안 해주셨습니까? 좋은 자를 찾았다고 하면 그분이 조언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무 낮게 생각하고 나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혼자 하다가 실수하게 되면 정말 큰 타격이 있어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 특허를 받기 위해서 발명 자체가 좋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특허 요건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아이디가 좋은 것은 기본이고 그것을 국가의 독점적인 권리를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절차와 어떤 기관과 어떤 서류로 그것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특허 요건에는 이제 특허가 등록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보는데 주체적 요건,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보는 겁니다. 주체적 요건은 뭐냐면 권리의 주체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발명자나부터 그 승계한 사람이죠. 발명하거나 승계한 것도 아닌 제3자가 내면 모방하기 때문에 오히려 특허 주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거절됩니다. 실체적 요건은 발명 약자의 성질이나 특징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다음에 좀 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명이 되도록 발명받을 만한 거리가 있느냐? 정말 독점권을 주어질 만큼 그만큼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특징이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고요. 절차적 요건은 뭡니까? 아무리 특허가 좋아도 특허적인 절차가 있어요. 뭐 몇 년 내에 뭐 출원해야 된다든지 뭐 서류를 어떤 걸 내야 된다든지 이런 지켜야 할 기본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키지 못했을 때는 특허 등록되지 않아요. 결국은 주체적 요건,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세 개를 다 만족해야만이 비로소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요건 중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주체적 요건이고 실체적 요건이고 절차적 요건인가요?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가 더 찾아서 어드바이스 맞는 게 맞고 주체적 요건은 간단합니다. 내가 발명했거나 다른 사람이 발명했던 것을 정당하게 승계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논점이 되는 것은 이제 실체적 요건이 중요합니다. 발명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건지. 예. 발명의 정의를 볼까요? 발명의 성립성. 발명 어떤 경우 발명이 성립하느냐? 예. 특허법상 보호 대상인 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죠. 예. 무조건 다 자기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이면 다 발명에 해당되고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냐? 아니죠. 예. 새로운 기술이나 뭐라 할지라도 특허법의 발명의 정의에 들어야 돼요. 발명의 정의는 한번 볼까요? 정의가 그랬어요. 우리 특허법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거,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예. 발명이 일단 정의가 되려면 모든 기술이 발명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을 발명의 성립성이라는데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 기술적 사상의 창작일 것, 또 고도한 창작일 것. 예. 쉬운 창작이 아니고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 기술적 사상 창작, 고도한 것. 여기서 보시면 자연법칙 이용이라 있습니다. 자연법칙 그 자체라든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가라는 것은 이제 배제되는 거죠.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기술이라 있어. 기능 같은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기능은. 운전기능은 지식적으로 제3자에게 전파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 스킬일 뿐이죠.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냥 기능일 뿐입니다. 또 고도한 것은 뭐 옆집 아저씨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했다고 자기한테 독점권을 20년간 주려고 하시면 이것은 오히려 남들 다 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하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죠. 예. 발명의 정의는 말했습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하고 고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법칙은 뭐냐? 예,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어야 하고 인과법칙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아는 그런 자연법칙입니다. 예. 자연법칙 그 자체는 발명이 성립될 수 없으며 반드시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연법칙 자체가 발명은 아니에요. 자연법칙 그 자체는 이미 있던 원리를 우리가 후천적으로 발견한 거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발명이 되는 것은 그 자연법칙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법칙 이용한 겁니다. 이용한 거. 예. 그럼 발견하고 뭐가 틀리냐? 발명은 발견은 자연법칙 또는 기존의 특성을 새로이 찾아내는 것으로서 발명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예. 발견은 원칙적으로 특허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건 있지만 발명은 없던 것을 새로 창조한 거고 창작한 거고 발견은 이미 있었는데 처음 찾아냈을 뿐이고 좀 틀립니다. 발견과 발명은. 그러면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자연법칙 그 자체에 안 된다겠죠. 자연법칙 그 자체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뭐 연력학 제2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것도 자연법칙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건 발명이 안 된다는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한 뭘 만들었다. 그건 발명 대상돼요.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 자체 그것은 발명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단순한 발견이자 창작이 아닌 것. 발견은 창작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 뭐 천연물을 발견했다. 이건 발견이죠. 창작이 아니고. 심지어는 자연법칙이 위배되는 거. 자연법칙을 이용해라 했지. 자연법칙과 배제되는 것도 그것은 대상이 될 수 없죠. 자연법칙이 위배되는 연구기간. 연구기란 말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연구기간은 자연법칙이 위배됐죠. 그래서 발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고요.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을 이용했는데 이건 자연법칙이 아닌 거죠. 경제법칙, 뭐 수학공식 이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발명 대상입니다. 또 인위적인 약속, 게임 규칙 이건 자연법칙이 아니죠. 그 게임 운영자라든지 게임 하자는 사람들끼리 만든 인위적인 규칙일 뿐이죠. 인간의 정신활동, 뭐 영업 계획이라든지 뭐
금융보험제도 이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물론 이것도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자연법칙을 이용한 아이디어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예. 또 기능,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은 발명의 대상이지만 기능은 발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능이란 뭐냐면 개인의 숙련 정도예요. 근데 지식은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어야 있는 건데 이것은 기능은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예, 기능은 발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기 연주법법, 그 발명을 안 해요. 그 사람 기능인 거지. 예. 발명이라는 것은 그 제3자가 체계적으로 그 내용을 읽으면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악기 연주가 어떻게 악기 연주해라고 말하더라도 그게 바로 됩니까? 숙달된 기능이 필요하겠죠. 예. 단순한 정보 제시, 단순한 정보 제시만으로는 특징이 있는 경우는 이것도 발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뭐 미적 창작물, 미적 창작물도 어떤 뭐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발명의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시각적인 면을 가지면 그 평가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관적이에요. 어떤 것을 대놓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 어떤 건 아름답지 않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발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그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도 발명의 대상이 되는 맞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어떤 그 구조체 시스템과가 연동되는 그런 기술에도 우리가 발명이 되는 거지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발명 대상이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오히려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작권에 말씀드리죠. 예.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 발명자가 얻은 성과와 객관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거, 어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제3자도 그대로 따라서 하면 그 결과가 나와야 돼요. 제3자가 그대로 따라서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안정적이지 않으면 그것은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발명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발명, 미완성 발명, 완성되지 않았어요. 뭐 구체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뭐 완성이 돼 있어야 제3자, 왜 완성된 발명을 특허를 줘야 그 독점권을 자기는 유효하고 제3자는 그것이 공개된 것을 이용해서 자기도 기술 개발하고 대신 남이 먼저 등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로열티를 내야 되겠죠. 근데 봐보니까 미완성 발명이야. A, B, C, D가 있어야 온전한 발명인데 보니까 특허 청구항에는 A, B, C만 있고 D가 숨겨져 있어. 그러면 나중에 한 사람들 A, B, C만 갖고는 그 발명이 완성이 안 됩니다. 뭔가 빠진 게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발명으로서. 예. 다음적으로 이제 특허가 등록되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어떤 것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발명을 인정하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뭐냐면 업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산업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 학술적 실험 데이터만큼은 업으로서 이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시판 영업 가능성이 있는 발명이지 그래야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죠. 시판 영업할 수도 없는 것은 그건 산업 발전에 도움도 안 되는데 특허 발명을 이용하고 독점권 부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하면 발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지구 표면 전체를 자외선 흡수 플라스틱 필름으로 둘러싸는 방법. 지구 표면 전체를 자외선 흡수를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필름을 다 둘러쌀 수 있는 게 논리 이상적으로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지구 바다하고 전체가 히말라야 산이고 다 플라스틱으로 둘러싼다는 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고요. 의료 행위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의 수술 행위나 진단 행위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특허를 등록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죠. 그래서 의료 행위, 의사 행위 자체는 의사 행위에 대해서 특허권 침해했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해요. 단지 어떤 것은 특허권 대상이냐면 의료행위 자체는 아닌데 의료기기, 의약품 뭐 이런 것은 특허 대상이 되죠. 의약품 특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료기기 장치에 대한 특허죠. 이것은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장치라든지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서 특허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신규한 거. 제가 좀 말은 좀 빠릅니다만 말씀드리면 특허라는 것은 신규해야 돼요. 신규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특허 출원 전에
특허를 요청하기, 특허청 요청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돼서도 안 되고, 남이 실시하고 있어도 안 되고, 이미 책 같은 데 반포돼서도 안 되고, 인터넷상에 나와서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출원한 시점에 특허를 등록받으려면 내 출원 시점 전에는 그것이 공지, 공영, 반포된 가능문에 게재되어 있거나 인터넷에 나와 있거나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신규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미 일반 사회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남들이 나중에 내 특허를 출원해서 독점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특정인한테 독점권을 주는 아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신규성 상실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진보성,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신기하다 해서 무조건 다 특허를 했을 수는 없어요. 그 정도 새롭게 발명한 것이, 새로운 것이 그 분야의 어떤 통상의,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통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발명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다 인정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허가 등록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신규해야 돼요. 예. 이 세상에 없던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은 먼저 그 신규성 요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신규성 요건을 만족한다고 등록되는 게 아니라 신규한데 그 정도 신규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도야 라고 하면 그것은 진보성이 위반된다고 해서 특허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독점을 줘서는 안 된다는 에서 나옵니다. 예. 뭐 진보성 사례를 보면 기존에 연필이 있었고요. 지우개가 이제 벨기에 제품이었죠. 근데 이것을 연필 지우개라 해서 연필 끝에 슬리브를 이용해서 지우개를 다는 것. 이것은 이제 특허가 되는 거죠. 이것은. 예. 구성이 곤란하죠. 예. 연필과 지우개를 결합하기 위해서 슬리브라는 것을, 슬리브를 이용했다. 그런 구성의 곤란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얘의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책상에서 또르르 굴르더라도 이 무게중심 통해서 이게 이렇게 회전하지 그대로 이렇게 흘러내려지지 않아서 연필이 잘 안 떨어진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진보입니다. 예. 선출원주의는 그러면 그런 진보하고 좋은 것을 다 해놨는데 누가 먼저 특허청에 출원할 것이냐. 예. 어떤 사람은 동시에 거의 발명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권리를 줄 것이냐. 우리나라 제도는 먼저 특허청에 출원을 신청한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예. 만약에 내가 발명을 먼저 했거나 동시에 했는데 특허 출원을 나중에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실 것은 하루라도 빨리 특허 출원해야 내 권리가 된다는 거죠. 거의 유사한 시점에 거의 같은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얼른 먼저 특허청에 달려가서 출원한 사람만, 그 사람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특허가 이제 출원되면 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특허청에 출원하면 방식 요건에 만족하는지를 보고요. 출원서 잘 작성됐는지, 돈은 냈는지 이런 거고 출원이 되면 그 다음에 심사가 1, 2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1, 2년 동안 이미 누가 출원한지도 모르고 또 열심히 연구 개발할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출원을 공개시킵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된 거니까 이런 거 발명하지 마세요. 알고 있으십시오. 라고 하고 실제 심사는 아까 말했던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정말 특허를 등록시켜줄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있다면 특허 결정이 되고 그래서 등록 공고를 통해서 비로소 특허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런 것은 통상 빨라야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 걸립니다. 특허 출원하고 나서 그만큼 철저한 심사를 받고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오늘 출원하더라도 특허가 잘해야 등록되는 것은 1년 후라는 거죠. 예. 나머지 상표라든지 뭐 상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입체상표, 색채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브랜드 이런 것도 아까 상표권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KB국민은행도 서비스표, 코스토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은 뭐냐면 물품의 외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물품의 형상, 모형, 색채 이들 결합한 시각을 통한 미감 일으키는 거 이런 거 아까 자동차 외형 같은 거, 뭐 백밀러 외형 같은 거 디자인 그런 디자인을 보고 이쁘다 아름답다 라는 것에 어떤 권리를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작물은 말씀드렸죠. 타인이 어떤 음악, 미술, 이런 시, 소설 분야에 대해서 인정된 독점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좀 빨랐는데요.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권 등록과 무관하게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은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저작권은 그것과 상관없이 3살짜리 꼬마가 그린 그림도 저작권이 발생한 겁니다. 예.
뭐 저작권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기술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에 관련된 건 대부분 저작권의 영역입니다. 상당히 저작권의 영역이 넓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지적재산권은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반도체 주체거래 이런 것이 최근에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거나 보호를 하려는 준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이것과 관련된 회사에 취업할 때 신지적재산권의 유형이 뭔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어떤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씩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시사성이 강해요. 오히려 면접 장소에 이런 질문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그 지식재권 관련된 기업 및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속해 있는 경기 지식재산센터고요. 경기 테크노파크 한 부서입니다. 또 경기도 테크노파크는 경기도 산의 공공기관입니다. 예. 지식재권은 창출, 보호, 활용, 교육하는 전반적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지식재산 창출 지원이라든지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소개시킬 것은 IP 디딤돌과 가장 여러분한테 관심 있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 과정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어떤 그 장소도 지금 판교에서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하고 있지만 상당히 교육 프로그램도 좋고 또 이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8주 교육입니다.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지역 대학의 재학생, 휴학생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별 나이 학력 제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학이 경기도 지역 내에 소재에 있는 대학이라고 하면 그 재학생, 휴학자 다 되고요. 심지어는 어떤 대학생이 아닐지라도 경기도민이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훈련생들한테 훈련수당도 제공합니다. 예. 돈을 주고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교육을 받습니다. 예. 그만큼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원을 주는 거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취업을 연계시키고 많은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교육도 받고 전문 지식도 얻고 관련 분야 취업도 연계시키고 또 교육 받는 동안 교육 훈련 수당도 받고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경기도가 만든 사업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다. 여러 가지 글로벌 스타 기업은 수출을 위해서 어떤 지원책인데 여러분보다는 어떤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간단히 넘어가고 예. 이런 어떤 지원금이 다 종류가 있습니다. 해외 출원비 이런 것도 다 있고요. 지원 자장 공고 나가고 온라인 신청하고 상담하고 또 선정 통보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은 이런 어떤 사이트에 오면 잘 나와 있고 또 이런 연락처를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라도 여러분의 주위에 엄마나 가족이나 아는 형님 같은 거 사업을 하고 있으면 IP 관련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기지식재산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그에 맞는 사업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예. 중소기업 바로 지원은 글로벌 스타기업 지원보다는 한 단계 좀 낮지만 예, 창업한 지 어떤 7년 이상이거나 또 미만도 됩니다. 예, 경기도 소재 기업이면 다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여기도 출원비 지원도 있고 특허나 디자인이나 상표 같은 것을 만들고 창작하고 출원하는 비용도 지원해 드립니다. IP 창업전도 있습니다.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특허 창작교실이나 특허 연구실, 창업교실로 이어지는 단계별로 발명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 예. 나래라는 것은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한테 어떤 사업 전략과 특허 전략을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술 전략도 있고 경영 전략도 있고요. 이런 것은 저희가 강의 자료를 배포해 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한테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어떤 가족이라든지 아시는 분이 지인께서 기업을 경기도에 대신 어떤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면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IP 디딤돌은 여러분이 좀 관련될 수 있는데 나 창업을 하겠다. 내가 학교 졸업하고 지금도 창업을 하겠다 하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고도화시키고 그 아이디어를 권리화시켜서 창업 아이템을 더 줄여지고 창업과 연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는 창업까지 하고 싶다. 이 동영상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면 더 어떤 내용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을 거고요. 예. 예. 과정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같이 해주고 또 그 아이디어 교육도 해주고 어떤 발명을 발생하는 기법이라든지 특허 정보 사전 선행기술 조사라든지 해드리고 그것을 아이디어로 권리화를 해줍니다. 특허권 같은 것을 출원 등록까지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예,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를 등록받게 하고 그 다음에 등록받은 아이디어를 3D 제품으로 한번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창업하는데 창업 컨설팅까지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사업자 등록증 아직 내지 않는 분이라면 창업하기 전 단계라면 이 프로그램 다 다닐 수 있습니다. IP 디딤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IP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연계 사업에 여러분한테 딱 맞는 어떤 사업입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오늘 숨가쁘게 강의 진행했는데 보시면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보십시오. 인력 양성 앤드 취업 지원입니다. 예. 지식재산 관련 교육으로 취업과 스펙업을 도와드립니다. 기업의 증가하는 지식재산 수요 대응 요즘 작은 벤처기업도 지식재산 담당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막상 지식재산 담당자 찾으려고 하면 이런 교육과정을 제대로 밟으신 분이 별로 없어서 안타까워요. 예. 돈의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생 모집 인원과 모집 기간은 지금 뭐 8월 28일까지 모집기 일단 끝났는데 향후에 또 재모집할 가능성이 있고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그래서 관심 꼭 가져주시고요. 교육기간 한 8주 정도 합니다. 8주면 특허 디자인 상표 제가 오늘 숨가쁘게 했던 강의 내용에 대해서 8주면 거의 2개월이죠. 2개월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200시간 동안 어디 가서 내가 이런 교육 받았습니다 해도 정말 떳떳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커리큘럼과 강사 지원을 합니다. 예. 교육 대상은 말씀드렸죠. 경기도민이거나 또 경기도 소재 지역 대학의 재학생, 휴학생도 됩니다. 성별, 나이, 학력 전혀 제한 없습니다. 전혀 제한 없습니다. 예. 교육생 특전 정말 좋습니다. 예. 교육 훈련 수당을 제공해요. 월 20만원 제공입니다. 뭐 2개월에 한번 2개월씩 제공되겠죠. 대신 이제 출석률 80% 이상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교육시간을 80% 이상을 수료하면 교육 수료증 발급되고 이것은 우리 경기도지사님 명의로 나갑니다. 예. 수료증이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경기도지사님이 인정하는 수료증이 나갈 정도로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 연계까지 합니다. 예, 그냥 뭐 알아서 취업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어떤 우리 수료생들을 모시고 갈 만한 업체라든지 특허사무소, 지식재단 관련 분야의 사람들을 모시고 어떤 취업 설명회도 하고요. 또 면접 기회도 하고 또 어떤 프로필이나 이력서 같은 것도 다 배포드리고 실제로 지속적으로 저희 쪽에 어떤 취업 연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강조드리고요. 교육장소는 원래는 판교에서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택으로 화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온라인으로 하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오프라인으로 판교에서 교육장이 실제로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재택근무로 하고 이런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노트북에 카메라 정도 있으면 됩니다. 교육 내용은 지식재단 기초, 심화교육, 실습교육 같은 특허 상표 같은 거 하고요. 또 관련된 IPM 문제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단 능력 시험이라 해서 이런 교육을 통하고 얼마나 교육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 있고 국가 자격증입니다. 이걸 가지면 더 넓은데 취업하는 데 유리합니다. 뭐 자기소개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전형할 때는 절차 접수 문의에 대해서는 여기 문의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사이트라든지 담당자한테 전화하셔서 문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창업 아이디어 보호와 지식재산권 이해에 대해서 숨가쁘게 좀 설명했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꼭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이트도 들어서 보시고 또 담당자에게 전화도 해서 어떤 내용인지 꼼꼼히 살펴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예, 또 저한테 여기 있는 연락처에 이메일이든 전화로 문의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